방금 소개받은 김진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치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과연 이제 이게 사회에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없는가 그런 걸 좀 현실적인 방법에서 찾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한 20%를 넘었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24년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1,000만 명 돌파할 예정이고 2025년 되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초고령 사회가 올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DJ 정부 때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이제 26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누가 먹었는지 효과도 없고 이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그래서 지금 합계 출산율이 이제 부부가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먼저 진입했던 일본보다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2명 정도가 낳아야 인구 유지가 되는데 0.79명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가 이제 남아있는 인구는 나이가 많아지는 가분수 현상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사회의 성격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이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이제 83.5세고 남자가 이제 80세, 여자가 86세 정도 되고 2025년이면 이제 84세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가 되는데 83세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우선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이기 때문에 50대, 60대, 40대에도 질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평균치를 깎아먹어서 이제 83세가 된 거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100세 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83세 이상은 이제 90세, 100세를 사는 사람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딱 요 세대입니다만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는 이제 전쟁 끝나고 이게 출산율이 늘어날 때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60대에서 70 조금 밑에 고 연령층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0세까지 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800만 명 정도 되니까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전체 인구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이 되는 셈이니까 일제 강점기 당시에 1900년 초반에 조선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는 조선 전체가 65세 이상 인구가 되는 그런 진짜 넓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겠죠.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금 생산 가능 인구로 분류하고 있는 연령대가 64세. 요즘 정년이 제일 긴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잖아요. 대학 교수님들 65세에 이제 마감하니까 65세 넘어가면 이제 생산성이 없는 걸로 이제 간주를 하는 셈인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65세에서 퇴직을 해서 앞으로 한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 거의 한 3, 40년은 이제 생산 없는 소비생활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앞선 세대들은 어쨌든 뭐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자식들한테 이제 의존하면서 이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에게 이제 부양 의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첫 세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의료비 부담이 엄청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약을 한 3, 40년 먹으려고 그러면 뭐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의료비 부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잉여시간 시간이 남아돈다는 거죠. 뭐 프랑스의 그 철학자죠. 17세기 18세기 팡세를 쓰는 파스칼이 했던 얘기인데 인간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권태라고. 시간이 남으니까 지루한 거죠. 지루한데 이 권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인간은 허무감 같은 걸 느끼게 되고 뭐 버림받은 매속, 무력, 공허감 나중에는 이제 우울, 비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말이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 노년층의 우울, 불안증이 좀 심각한 수준이라. 이 우울증, 불안증이 이제 계속 그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뭐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노년층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정체성의 혼돈이 자꾸 생기는데 이 정체성의 혼돈이라는 것은 어떤 내 개인의 정체성의 혼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인간 관계 사이에 이제 정체성의 혼돈이 계속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몇 가지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정체성 혼돈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빠르고 또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변화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다. 폭력적인 변화. 요거는 이제 헤르만 헤세라는 독일 작가가 쓰는 소설의 대목인데요. 이게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도덕과 전통은 나름의 양식이 있고 자기에 맞는 부드러운 강고함, 아름답고 끔찍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악은 참고 견디는데 인간의 삶이 정말 고통으로 지옥으로 변한 것은 두 시대, 두 문화, 두 종교가 서로 교차할 때다. 지금 한국 사회를 딱 보면은 아날로그하고 이제 디지털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또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과 사고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 상황은 이제 굉장히 지옥 같은 그런 사회가 바뀌는 것인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빠르게 산업 사회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정보 사회로 왔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던 할머니인데,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계십니다. 입원을 해 계시는데, 짐 싸고 있죠. 짐 싸고는 이제 나가겠다고 이제 짐을 싸는데, 입원하시게 된 배경은 이제 노인들이 갑자기 쿵 주저앉게 되면 척추가 이제 내리앉아가지고 압박골절이 오니까 압박골절 때문에 이제 통증 때문에 저를 걷지를 못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가족 자녀들이 입원시킨 제일 큰 이유는 그 허리 통증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고 이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혼자 사셨는데 입원할 무렵에 한 83세 정도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니까 아들이 이제 혼자 못 놔두니까 대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모시고 왔죠. 이 할머니가 이제 문제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물을 안 내리는 거예요. 물을 안 내리는 이유가 평생을 그 재래식변소에서 볼일을 보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지면서 살다 보니까 물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 사고방식은 똥을 이렇게 못와가지고 한꺼번에 물을 내리면 되는데 왜 식구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물을 대신 내리냐 이거죠. 이게 자기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가 기절하죠.
같이 못 사는 거죠. 같이 못 사니까 이제 입원을 시켜놓는데 입원해 있으니까 이제 허리가 조금 나아지니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짐을 사는데 안 데리고 가는 거죠. 계속 짐을 사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독백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는 뭐 종래기는 이제 큰 아들이고요. 아들이 이제 이스락 이야기하는데 허리 아파가 좀 덜 누워 있었는데 이제 계속 여기 있으라고 짜증이 나는 거죠. 화장실에 물을 안 내리는 할매하고 수세지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두 문화가 교차하면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분도 이게 확진이 된 건 아니었어요. 자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입원시켜 놓은 상황인데 가족들이 이제 같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인데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자기는 자기 병을 안다 이거예요. 속에 이만한 게 들어 있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해가 나을 게 아니고 자기가 병을 아는데 나는 거기 찾아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배란물 놈의 자식을 빌어먹을 큰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계속 이제 전화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좀 설득을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찾아가서 그걸 해야 된다는 혹시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렇죠. 할머니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하고 싶은 건데 그 아들이 이걸 이제 수용을 하냐 이거죠. 라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굿을 하는 건 괜찮지만 굿도 이제 돈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수용을 안 하는 거죠. 아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자꾸 그러면서도 이제 자꾸 이제 속에 뭐 이만한 게 들었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내시경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입원이 된 그런 상태예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뭐 병이 깊어서 입원했다기보다는 또 장여 세대하고 이제 문화와 정서가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보셨고요.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가 90 간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뭐 멀쩡하신 분입니다. 혼자 이제 보행도 다 되고 하는데 이제 할머니하고 두 분이 사시다가 할머니가 이제 주저앉아서 허리를 다쳐갖고 입원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혼자 못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입원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산책을 나가시려고 하는 건데 자기들은 평생 눈 똑똑해가 열어주는 거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디지털로 바뀌어놓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흔히 보는 이제 가족들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아버지 몸은 문을 열고 들어가도 항상 똑똑똑하고 하는 게 80년, 90년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바뀌니까 적응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치매로 오인되는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의 노인의 절반은 이제 독거 노인이 될 것이다. 이제 핵가족화가 속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사회 체제로 봤을 때 이제 장성한 자녀가 늙은 부모하고 함께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돼서 이게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면 짧은 길든 간에 독거 노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거 노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계층의 아주 뭐 불행한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대부분의 그 노인들이 겪어야 될 운명 같은 거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거 노인들이 이제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것은 거의 뭐 불가피한 그런 현상인데 이런 거에 지금 대책이라는 거는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격리하는 것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회적 입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이분도 이제 혼자 사시던 분인데 몸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파킨슨씨 병이 와서 이제 몸이 조금 어둔해 있는 상태인데 바깥에서 얼마든지 생존은 가능하신데 옆에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입원을 시킨 거죠. 입원을 시켰는데 옷을 안 갈아입고 있죠. 환자복으로. 본인이 이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입원할 상태가 아닌데 이 저항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뭐하겠습니까?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은 이렇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이분은 보시면은 지금 다 사놨죠. 집에 가겠다고. 집에 가셔도 되는 겁니다. 집에 간다고 집에 지금 다 사놨는데 이제 전화만 오면 집에 갈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잠들어 보면 전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전화기 들고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화 안 오죠. 올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혼자 사는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격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의 불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특성이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경우 한 절반, 나머지는 이제 왜 입원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혼자 살거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은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 이런 숫자들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면서 우울증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이 뭐 그냥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남도 해코지하는.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13년 통계 66만 명이 지금 우울증 앓고 있는. 연평균 증가율로 한 4.6%, 5%씩 증가하는 그 상황이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점점점 심해지는. 그다음에 이제 세계보건국의 기구에서 이제 21세기의 인류를 위협할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이 우울증은 또 오히려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전통 문화가 좀 있고 공동체 문화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핵가지고 개개인의 삶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이제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울증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자살률은 지금 한국이 거의 뭐 10년째 자살률이 이제 좀 선진국에서 최고 높은 그런 수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자꾸 이제 문화와 정서적인 괴리가 크다 보니까 이게 가족이 거의 지금 뭐 흉기로 변해버리는. 지난해도 뭐 대구에서 한번 사건이 있었죠. 손자가 할머니를 이제 칼로 찔러 죽인다든지. 가족 범죄가 굉장히 자꾸 이제 늘어나고, 가족 범죄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 이제 개인들 간에 전부 다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또 서로 간의 문화와 정서가 다르니까 이게 이제 따로 살고 사는데 이게 한 집에 살다 보면 충돌이 계속 생기니까 가족이 자꾸 이제 흉기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있겠나 보면 이제 노년층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복지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그건 있죠. 그건 이제 정책이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정책은 정치인이 결정을 하겠죠. 정책은 정치인이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정치인을 선택하는 거는 투표하는 주권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년층의 사실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과 정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런 노년층의 경제적인 문제는 이거는 뭐 사고의 발상에 어떤 전환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그 인내 시간이 남아보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이 자꾸 빨리 바뀌니까 내 자신이 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이 넓은 사회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헷갈리는 이런 그 정체성 혼동의 문제가 이런 게 겹쳐지면서 치매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를 보면 이제 뭐 한자로는 어리석은 치라고 쓰는데, 치매라는 말은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 말인데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말을 안 쓰고 인지증, 조금 뭐 알아먹는 데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치매는 좀 이제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제 인지증으로 이제 바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죠.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병을 대변하면은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 이제 혈관성 치매, 이거는 중풍을 여러 번 앓으신 분들 혈관성 치매라고. 이 가성 치매라는 거는 치매는 아닌데 치매처럼 보이는 거, 그게 이제 가성 치매인데 이건 우울증입니다. 그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방 안에만 콕 처박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을 조금 다스리고 나면 이제 이 가성 치매는 어떻게 보면 또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죠. 알츠하이머 병인데 이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골치 아픈 거는 이제 운동이나 감각 기능 다 정상이고 사고 어느 기능도 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기억 장애가 나타나는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는데 판단력이나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는 사고의 위험이 많은 거죠.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이 알츠하이머 병의 특징은 이제 오래된 기억보다는 최신 기억이 자꾸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학습이 안 되니까 최신 기억이, 이런 알츠하이머 병 걸린 사람들이 이미자 동백아가씨 불러라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가사 하나만 틀리고 다 외우는데 이게 최신 기억이 자꾸 이제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지는 것도 좀 순서가 있어요. 고유명사, 보통명사, 동사순으로 기억이 손상되는데 사람 이름이 자꾸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조금 이제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 중에서 동창생만은 동창생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고 이러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사람 이름, 고유명사 같은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명사 없어지고, 이런 게 이제 그 알츠하이머 병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우선 제일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하고 건망증 차이인데, 이 건망증 때문에 자식들이 이제 그 아버지 엄마를 이제 치매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가령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이 병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아는 걸 이제 병식이라고 하는데 간단하죠. 치매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건망증이라는 거는 되사고 나서 자기가 까먹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아닌데 자연 현상이죠. 건망증은 젊은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 건망증 때문에 이제 치매로 오인받는 경우가 이제 병원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단 말입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럼 오후에 아들이 전화를 열어보니까 우선은 번호가 다 뜨니까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라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전화한 사실을 까먹은 거죠. 오전에 전화한 사실을. 전화한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그 아들이 곧바로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온 거죠. 치매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비약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들에 의해서 병원에 끌려온 아버지는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치매가 무섭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병원에 와서 이제 의사 앞에 딱 앉아서 진술하고 진짜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망증인 부분들을 빨리 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조금 몇 가지 이제 그 나이 든 사람이 이제 깜빡깜빡했다고 치매로 몰아가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진단하는 데서 조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혈액 검사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세 사람이 모이면 이제 호랑이 만든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전화했는 사실을 깜빡했는 아버지와 자식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이러면 치매로 가는데 주변에서 치매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전화했는 것도 기억 못 하더라 이러면
의사 그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검증해 줄 수 있는 진단 도구가 제한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행동장애나 정서장애가 이제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치매의 경우는 진단이 되더라도 명쾌한 처방이 없고 진단 딱 내려지면은 뭐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어디에 입원시킬 건가, 진료비 부담 몇대 몇으로 할 건가 그런 의논부터 이제 먼저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유일하게 격리가 유일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시면 병원에서 이제 치매 검사하는 뭐 이런 건데요.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물론 잘 모르는 데 많잖아요. 잘 모르는 데 많고 그 뭐 의사가 100에서 7 빼면 얼마입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답 못한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물으면 이제 불쾌해서 왜 이런 걸 내한테 묻는지 불쾌해서 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걸러낼 건가에 대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물어가지고 이제 점수로 이제 치매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니까 좀 과잉 진단이 이제 많죠. 그 다음에 진단법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 지적 기능에만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데, 인간이 어떤 사고를 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성적인 판단, 지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자연 발생력을 하는 정서도 있고요. 직관이라는 순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매 환자들도 직관 다 있습니다. 위험을 자기가 감지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직관이 있고 감정도 다 있죠. 지나치게 사고 기능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그러면 치매는 어떤 병이냐? 치매는 어떤 병이냐? 지금 마음의 병인지 몸의 병인지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확인된 게 없고 알츠하이머 병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발표하는 이거는 뭐 병리적 소견인데 뭐 뇌가 펑펑 뚫리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 말고 나이 든 사람 그 조직 증상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에만 특징적인 병리적인 소견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써봤는데 전혀 치료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뇌에 어떤 문제, 뇌에 어떤 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약을 주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면 뭐 약을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럼 마음에서 비롯된 현상이면 마음을 좀 다스리면 회복되지 않을까, 치료 가능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슴 치매 같은 경우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 그거는 우울증이 다스리면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화이자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뭐 유명한 회사가 됐는데 이 제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 병 이제 개발 안 했다. 그러니까 뭐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치매가 온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치매가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뇌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저장해 놓은 장기가 아니고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운동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그 내놓는,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이제 표현한 말은 뇌의 기능은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전신 전화국처럼 전화가 오면 전화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지 저장된 기능이 아니다. 저장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치료하는 그 양식들은 기억이 뇌에 저장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자꾸 치료를 한 거거든요. 지금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도 다 사물을 지각합니다. 근데 지각된 사물에 대한 그 상들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는 건데, 그 상들이 왜 달라졌을까? 그건 여러 가지 그 뇌의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병이 작용할 건데, 이건 이제 치매 환자하고 저하고 대화인데요. 이제 회진을 들어가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니라는 거는 이제 의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저를 이제 조카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카로 착각을 한 거죠. 니 이제 그 두루마기라는 건 의사 가운,
허연 의사 가운을 보고 이제 두루마기 새로 해입은다. 늘 끊깁니다. 하나 풀먹입니다. 뽀야이가 없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어디 잔치 가나. 그러면 또 이제 엉뚱한 소리 아침 드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침은 좀 해먹고 잔치성을 들어가서 먹겠다. 가운이라는 걸 평소와 다른 복장이라는 걸 지각했는데 그 복장에서 떠오르는 상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던 거죠. 달랐던 이유는 이 할머니가 이제 이 니라는 조카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조카가 이제 오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의사가 들어가니까 조카하고 착각을 한 건데 그 조카는 왜 오매불만 기다렸냐 하면은 양아들이에요. 양아들한테 전 재산은 다 뭐 밀어주고 했는데 조카가 이제 입원시켜놓고 이제 발길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오매불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에 뭐 누적된 게 있었겠죠. 조카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뭐 낯선 복장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런 상이 또 올랐다. 이걸 단순히 이제 뭐 뇌에 이상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그 살아오는 배경에서 조카와의 관계, 자기 전재산을 뭐 밀어넣었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치매 환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이제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제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 단어들이 이제 자꾸 이제 끊기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의사 가운을 의사 가운이라고 해야 되는데 두루마기라고 착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이어질 수 없는데 그걸 감안하고 대화를 하면 아까 저처럼 대화가 또 돼요. 그래서 서로 개념이 다르면 간극이 생기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사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정서도 다 가지고 있고 단지에서 이제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의 특이성의 문제인데 이제 벼룩박에 이제 똥질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오물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요. 이 더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감추는 겁니다. 이불 밑에 감추고 벽장 뒤에 숨기고 감추는 행동입니다. 이불 밑에 막 밀어넣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기억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일 그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이제 사고를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기억을 뭐 유지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동물이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뭐 보면 이제 식물인 인간이나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사람들은 판단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고작용에 장애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 병하고 이제 감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질환 중에서 중풍이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병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행동에 부자연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 장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병은 미리 좀 예방 가능한 병들이니까. 그럼 제일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이제 대퇴골 골절이나 골반 골절이 오면은 최소한 노인들 같은 한 6개월 이상 누워 있는 상태에서 대소변을 받아낸단 말이죠.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특히 뭐 남자들 같은 경우 현직에서 때문에 뭐 좀 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받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대퇴골 골절이 와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간병사는 남자가 없잖아요. 대부분 여자들, 대부분 100% 간병사는 여자들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변을 낯선 여자가 갈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을 혹시 견디기 힘들어가죠. 이거는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난청이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좀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 게 요새 그 좀 젊은 사람들 좀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여기 꽂고 다니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 계속 자극이 가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난칭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꽂아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 요실금은 그나마 이제 기저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덜한데 변실금이 오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입원하셔야 돼요. 일단 기저귀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 냄새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변실금이 안 생기도록 이것도 골반 운동을 꾸준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변실금이 오고 이런 상황이 와서 입원하게 되면은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갑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는 뭐 외상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뭐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끔찍한 참사를 당했던 사람들, 뭐 6.25 전쟁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되면 젊을 때는 활동할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이나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도 이제 젊은 나이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이제 묻어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때 상황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이제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아주 엄청난 사고를 당했던 분들은 미리 조금 이렇게 단번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겪는 이런 증상들 이게 이제 원전성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원전성이 다 아픈 거. 그 다음에 뭐 배가 아프고 뭐가 들어있는 것 같고 기억이 자꾸 꺼물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도 진단이 안 되는 증상들인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매일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니까 자녀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통증들이 이제 견딜 수 없는 통증인가? 견딜 수 없는 통증이라면 일상생활이 안 되겠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불평 불만을 호소하는 거는 이제 관심을 유발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 현상이다. 자녀들한테 내가 코를 부르는 건데 이제 자녀들이 안 받아들여 주는 거. 그래서 이런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자꾸 이제 가족에 대한 적개심, 나 이렇게 아픈데 왜 나를 안 돌봐주나 이런. 그래서 이런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면은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이 어떻게 병이 들면 이제 뭐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어제 마음은 지나갔고 오늘 마음은 아직 머물지 않고 내일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건 마음이 어딨냐? 단지 마음은 원래 없는 것인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 마음이다. 근데 용태도 이게 치매 증상이 한 세 가지거든요. 식탐이 있다든지 재물욕이 돈만 보면 꼬부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들, 어리석음. 이게 이제 치매 현상이 마음의 변화인데 이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생기는 원인이 이제 불교에서는 세 가지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활명교, 난 쉽게 죽지 않는다. 무병교, 나는 쉽게 병들지 않는다. 나는 쉽게 늙지 않는다. 장민교. 이런 나이 들면서 이런 교만심을 이제 버리지 못하면 담임치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치매 환자들의 증상은 딱 담임치고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담임치를 뭉거리는 담임치라기보다는 이게 마음 관리가 안 된 사람들. 이게 이제 전직 미국 대통령은 레이건이죠. 레이건 치매가 왔고, 여러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제가 한번 진료를 했던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치매로 입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이게 이제 퇴직 이후에 오는 상실감. 해결을 못한 거죠. 해결을 못한 건데, 심리학에서 하는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는데, 페르소나라는 말이 이제 이게
그리스에서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이 개인적을 의합하고 페르소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 개인적인 인격이나 연마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뭐 학교 교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가면에 불과한 건데 그 가면을 자기 인격과 동일시 해버리니까 가면을 벗었을 때는 저희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하고 관련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좀 심하죠. 한번 전직으로 예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한국 사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다 심리학에서는 인격적으로 이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되면은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꿈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프로이드가 설명하기는 나쁘면 우연한 방법을 끝맺지 못한 게 꿈인데 이제 낮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배출응답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죠. 이제 나이가 들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몇 살 때부터 나이가 들었다고 해야 되냐? 기준은 잡을 수 없잖아요. 기준은 잡을 수 있는데 심리학이나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할 때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내가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늙은.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가끔 이제 죽은 뒤의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있는 선산에는 갈 수 없고 나는 죽고 난 뒤에 어디다 갖다 태워가지고 어디 갖다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 늙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죽음의 의식들이 꿈으로 형성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꿈에 돌아가신 그 조상이 자꾸 나타나면 갈대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이 보시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못 하겠습니다만 10시간 만에 발견됐다. 근데 자다가 집을 나간 뒤 행방이 했다. 찾았던 거죠. 찾았는데 새벽에 나간 거예요. 새벽에 나간 할머니가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을 때 옆에 같이 누가 있으면 이게 꿈인지를 옆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은 꿈을 꾸고 나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밤에 뛰쳐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새벽에 꿈꾸다가 혼자 있으니까 이게 꿈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찾아가는데 전부 이제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고 고향 선상이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귀소 본능이 모든 생명체는 죽음의 임박에서는 귀소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건데 대학에 나온 그 공작했던 말이잖아요. 새들도 이제 집에 돌아와 멈추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칠 바를 모르고 자기 자리에 돌아오지 않냐. 이제 제 문제는 이제 현대인들이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고향이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도시 생활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향이 불편하잖아요. 도시 생활에 중독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고향 자체가 다 없어졌으니까 꿈속에서 자꾸 이제 엉뚱한 하는 건데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어리석다, 안다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물이 있고 그 사이에 그것도면서 이제 사고의 틀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저를 인식하는 거는 지금 이제 3시쯤 되는 시간에 강당이라는 공간에서 저를 보는 거잖아요. 이 공간이 없으면 이거는 환상이죠. 치매 환자들은 보면 시간, 공간 감각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고의 틀이 좀 다른 건데 이거는 병적인 거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공간이 너무나 빨리 변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낯선 공간에 이걸 갖다 놓으면 우리가 외국에 문을 딱 갖다 놓으면 대부분 이렇게 되죠. 도대체 이게 어딘지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었나. 이 낯선 곳에 데려다 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잖아요. 저도 요새 서울에 가면 우리 음줄 해질도 소리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공간 감각은 내가 익숙한 거하고 몸의 배인 감각이라는 거죠. 이 내가 보아서 이걸 인식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고 이제 조금만 사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 찾아가는 거라든지 차 안에서 졸다가도 내릴 때 되면 딱 내리는 것이
이 뇌가 뭔가를 공간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몸에 딱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몸의 배인 기억이거든요. 공간 감각이라는 게. 그런데 치매 환자의 경우는 이제 공간감이 부정확하고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공간을 인식하는 그 사람의 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간 자체의 변화가 너무 지금 한국 사회, 우리 사회 전체에 빠른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공간 변화가 너무 빠르고 과격하고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 대한 학습력이 떨어지고 이 특히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은 자연과 인공적 공간이 공존하고 있던 환경에서 일생을 보낸 노인들에게는 이 낯설다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치명적이라는 거죠. 옛날에 고향에 살 때는 당산나무 뒤편에 감나무집 이러면은 머릿속에 약도가 그려지면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공간이 범은 애거리 두산 유부도 제니서 301동 2307호 이러면 뭐 공간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렇지. 지금 우리 사회의 주거 공간에 이런 게 모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간 감각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대구 시내는 100군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개발, 재개발, 재건축 다 밀어버리니까 기억이라는 건 공간에서 생기는 건데 기억이 유지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제가 대학 다니던 근처입니다. 명동네거리죠. 이걸 이렇게 깡그리 다 밀어놨으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에 대한 기억은 하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밀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었으면 여기 밀어버리고 이렇게 가면 우리 기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노인들한테는 표현을 못해도 거의 치명적이에요. 이게 이제 환각의 나비라는 이제 박완서 소설인데 치매 걸렸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학 박사하는 딸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 쭉 살았는데 집이 계속 바뀌었죠. 초가집에서 기와집, 판자집, 양호집, 아파트로 변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들어와서 노모가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아파트라는 공간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데다가 한 세대 전에 그 할머니들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딸내 밥은 서서 먹고 아들내 밥은 앉아서 먹는다고 교육받아온 사람이 딸내 집에서 얹혀 살게 되니까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상황이 됐는데 자꾸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딸이 학교 다닐 때는 손자 손녀 키우면서 했는데 손자 손녀가 이제 다 커버리니까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따리 들고 나간 거죠. 집을. 딸하고 이제 아들들이 엄마를 찾는 그런 내용인데 다들 아파트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라는 데는 가족관계가 손님처럼 변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아들인데 아들이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 하루 이틀 같이 지내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다 큰 놈이 막 쿵쿵거리고 돌아가면 지금 빨리 안 가나 싶기도 하고. 근데 치매 환자들의 가출은 되게 계획적이고 절대 우발적이고 안에 사이에 있던 것이 폭발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잃어버리는 차원이다. 자신이 가장 익숙한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을 찾습니다. 자기 집은 아닌데 자기가 어릴 때 살던 집과 비슷한 집을 찾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용인데 소설의 주인공이 노모의 길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는 것은 삶이 이어진 게 아니라 계속 끊어졌죠. 딸 밥해 주다가 손자 키우다가 자기 인생이 자꾸 단절이 되니까 기억이 이어지지를 않고 그 다음에 아들 다 나가고 손자 손녀 다 커버리니까 삶 자체가 일단락이 돼버리면서 아파트 안에서 도대체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진 거죠. 강건데 그걸 치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대한 안정장치라는 거는 이제 언어가 사람의 기억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모국어는 달라요. 모국어는 우리 국어지만 모어라는 거는 우리가 책이나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엄마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숙달된 단어가 이제 모어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기억나는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제 모어거든요. 메르치 똥까기 아시죠? 메르치 야야야야 메르치 똥똥 까라
콩나물 대가리 따듬으라 이건 이제 책이 안 나온 내용이에요. 콩나물 대가리 따듬고 꽃밭에 거름주기, 꽃밭에 거름주기 이거는 그냥 거름이 아니고 맨날 푸세식 변조해서 똥 퍼가지고 주는 겁니다. 빗자루 몽댕이, 뭐 이불 흡청, 풀 먹이기, 빨래 늘리기, 빨래 걷기, 삼기, 다듬 쑥는 누룽지하고 누룽밥 다르죠. 누룽지 다르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밥솥 꽂아라 하지 살 안 치라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그 엄마하고 그 가정에서 이제 친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전부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쓸 수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단어를 안 쓰니까 서로의 기억들이 공유화되는. 그럼 이제 쓰는 거 보면 이건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지금 뭐 이런 거는 보면 좀 웃기죠. 이게 도서관이라는 데가 이제 모국으로 된 그 문화자산을 지키는 건데 이 북이 소리 나는 북이 아닌가 아시죠? 이 그 도서관에조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니까 이게 이게 낯선 도시에 와 있는 이런 느낌. 대구 칼라푼 대구 파워푼 대구 무슨 의미인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 언어가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이제 점을 해놓고 자꾸 낯선 도시에 와 있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품화는 뭐 아세요?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거. 말을 이렇게 쓰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이런 단어들이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될 건데요. 언어가 자꾸 이제 암호, 기호, 부호로 대체되고 명령어, 지시어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이제 기계가 토해내는 친절하고 공손하기 짝이 있는 온기 없는 음성에 복종하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계가 명령하는 데는 어떤 영민도 배려도 없잖아요. 버스 탈 때 딱 갖다 대면은 잔고가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고의 여지가 없죠. 내리든지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계의 명령에는 어떤 영민도 배려도 없습니다. 대신 인간은 이제 생각해야 될 수고를 피할 수는 있죠. 기사는 잔고가 잔액이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기사는 생각할 필요 없죠. 자기 차는 몰고 가면 되니까. 인간은 생각해야 될 수고를 피할 수 없고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 생각 없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 이제 모어라는 거는 어린아이가 사용되는 언어는 가공되고 다듬어지는 언어가 아니라 엄마하고 피부 접촉을 통해서 배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이들이 배워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하다가 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어인데 이 지금 요즘 세대들이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싱글맘, 워킹맘. 우리 맘이라는 단어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서는 엄마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워킹맘에 뭐 모닝 루틴, 뭐 맘카페. 이제 이런 말을 자꾸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정체성 혼동이 자꾸 이제 심해지는 거고 이런 말을 이제 이해 못하는 상황이 되면 치매로 의심받는 이런 상황이 자꾸 확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인간이 엄마와 가족의 그 체온 접촉에 의해서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부터 말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머니보다도 기계로부터 더 많은 의미를 배운다는 사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집단 정신병리의 모든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말을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로부터 이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신체적인 애착 경험이 없는 거죠. 신체적인 애착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학생들끼리 이제 뭐 폭력을 했죠. 딱 싸우고 하는데 싸우고 끝이 나는데 지금 학교 폭력은 아닌 것처럼 애를 뭐 여러 명이 죽이도록 두드려 패면 그 정도로 잔혹해진 거는 이게 신체적인 애착 기능이 없어진 것과 함께 자꾸 기계로부터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경험이 자꾸 가상만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때려 죽일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시대가 굉장히 좀 난폭한 시대가 된 것이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뭐 대안인데요. 이 할머니는 제가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이제 읽고 쓰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열어보면은 이만큼 사이에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뭘 썼는지는 잘 보여주진 않는데 이분이 이제 입원하신 거는 자기가 손들고 입원하신 거죠. 무릎팍이 이제 나가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자식한테 이제 안 끼치겠다고 입원했는데 정신이 뭐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하루 종일 읽고 쓰고 하루 종일 읽고 쓰고 자기가 쓰는 것도 꺼내가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혹시 아시죠? 칠곡 가시나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그 한글 모르시던 분들이잖아요. 한글 모르시던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를 쓰게 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칠곡 가시나 내 마음 이래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쉽게 죽지도 안 하고 참 죽겠네. 몸이 아프마 빨리 죽어야지 싶고 재밌기 놀 때는 살아야지 싶으다. 내 마음이 이래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이제 글로 적는 것이, 글로 적어내는 것이 얼마나 자기 정신세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제일 좋은 약이죠. 그래서 이분은 좀 더, 이 할머니는 90 넘은 할머니인데 수준이 더 높습니다. 가보면 한자도 막 쓰시고. 이 할머니는 자기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신문을 따로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신문 쭉 보고 10시쯤 되면은 좀 졸리잖아요. 누워서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쓰고 아침에 이제 회진 들어가면 간호사 필요 없으면 할머니가 보고를 하죠. 저는 어제 밤새도록 안 잤고, 저는 아침에 뭐 했고, 저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긴 시간을 퇴직 후에 긴 시간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놀면서 사는 게 제일 즐겁잖아요. 놀면서 사는 게 제일 즐거운데 노는 것 중에서 이제 글쓰기는 규칙이 있는 놀이다. 죽어가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정신적 자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이 글쓰기다. 헤르만 헤세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유래에서 있는 말이고요. 공자도 마지막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면 예술에서 놀아라고 했잖아요. 예술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술에 뭐 음악도 있고 노래도 있고 미술도 있는데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예술이 바로 이거다. 글쓰기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글쓰기는 시간의 기억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작은 이 사람도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살아나온 유태인 작가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작은 글쓰기다. 그래서 자서전을 쓰자. 이력서라는 거는 내가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 쓰는 것이 이력서이고, 자서전이라는 것은 이걸 뭐 유명한 사람들만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서전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의해서 해석된 기억의 바탕을 두는 것이고, 해석된 기억은 기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조립된다. 이러한 그 기억의 어떤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는 의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로 내가 살아온 삶의 정체성을 바치는 지주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 장애가 오고 치매가 불안하시다면은 쓰시라는 거죠. 이거 이상의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